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인권입니다. 오늘 앞에서 그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박사님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사회적 약자들의 그 열악한 삶, 그 포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사실은 이제 도시라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도시에서의 삶, 사회적 약자의 삶이 어떨까, 그리고 그 도시의 포용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아직까지는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기이자 기회 요소가 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도시 환경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와 도시 환경의 이 관계가 중요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이 그림은 이제 그 한국 그 코로나 19의 그 확진자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 말 자료인데 지금 현재도 크게 분포는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크게 보면 이제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또 이 백두대간을 따라서 그 아무래도 사람이 덥게 살다 보니까 좁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밀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포가 이렇게 그 맨하탄과 그 뉴욕시 이 주변의 환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굉장히 네, 이렇게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빈곤과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곤한 지역일수록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일수록 그 코로나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은, 그러니까 인구 그 10만 명당 단위로 봤을 때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환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 머물러라. 집이 안전한 곳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다. 안전한 집이 없고, 여기 이 그림은 이제 LA 스키드로우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의 상황인데 몸으로 집이 없기 때문에 보면은 굉장히 쉽게 이 전염병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그 전염병 확산이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 있다, 도시라는 것은.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 세계에 홈리스들이 한 1억 5천만 명 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열악한 슬럼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쪽방 뭐 이런 나쁜 환경에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6억 명 정도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런 것 취약한 것이죠. 또 많은 경우가 이제 저소득층은 이제 군집되어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도 다라비 지역에 있는 곳인데 아주 열악한 빽이 들어서 있고 뭐 방도 대체로 하나 정도, 하나 침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집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자가격리 있을 수가 없고요. 뭐 전염병이 퍼지면은 공동체 전체가 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가 굉장히 많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보면은 이제 슬럼 지역에 아까 그런 다라비 지역 같은 슬럼 지역에 사는 인구가 거의 40% 이상이 되고 또 대도시들이 보면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공간적인 불균등한 분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게 뭐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그 GRDP,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달 수준, 그러니까 생산 활동 이거하고는 그 전체적인 연구들을 보면은 두 가지 상반된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생산 활동이 많을수록 그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좋아가지고 방역도 잘 이루어져서 전염병이 적게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도 결과도 있고 반대로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상호 접촉이 커지니까 그 전염병도 확산이 빠르다 이런 두 가지 그 연구가 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통적으로 확실히 그 수렴이 되고 있는 것은 소득, 빈곤과 확실히 그 전염병은 그 상관관계가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그야말로 빈곤이 높을수록 더 많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취약한 실제 이것은 뭐 선진국이든 뭐 개발도상국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보면은 인구 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봐도 대도시에서 확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그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랙션이 있고 인터랙션이 긍정적인 상호 효과도 나타내지만 그 생산성 발달과 같은 반대로 이런 전염병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전염병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이 높은 거죠. 빨리빨리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의료
이런 기관들, 그다음 병상, 그다음에 그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민영화가 많이 된 그런 선진국에서 이번에 보면 큰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이제 그런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가 준 충격이 그 평등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도시에 큰 타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빈곤층한테 큰 타격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시장 시스템에 의존했던 그런 국가에서 많은 그런 복지국가가 그 시스템이 적고 시장이 그 상황에 많이 의존한 그런 국가일수록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할 것 없이 타격이 컸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런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제 그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 도시 공간 측면에서 모빌리티라든지 그런 로컬리티에 어떤 변화가 올 거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우리 도시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도시 자체죠. 도시 자체라는 것이 이제 인구가 밀도가 높은 그런 정주 공간의 형태인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했는데, 보면은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전염병이 돈 다음에 뭐 미국 그 유럽이란 미국에서 19세기에 콜레라가 3번 크게 창궐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도시 변화를 보면은 도시 밀도가 한번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두려운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하지만 이제 단순한 밀도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도 좋지만 방역이라든지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직접 경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한다면 단순한 물리적 거리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거리라든지 의료 체계, 주거 환경, 방역 체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밀도라도 아까 다라비아 같은 그런 정주 환경이라면 굉장히 열악하지만, 한국과 같은 그런 그 위생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이런 데는 완전히 다른 거죠, 환경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도시 자체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밀도에는 약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성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구글에 있는 이동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인데, 그 보시면은 이게 2020년 1월 달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세부적인 사항들 이렇게 보시면요. 그 전체적으로 모빌리티는 줄었습니다. 모빌리티 줄었는데 토지 이용 용도별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물론 주거 쪽 그 토지 이용에 그쪽에 거주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용 밀도는 굉장히 커졌고요. 반면에 소매업이라든지 레크레이션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 뭐 사람들 모이는 곳을 피하기 때문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공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모빌리티 전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한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요인들을 다 통제하고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보면 이 공공공간, 특히 실외 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대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모빌리티는 줄었지만 토지 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큰 변화는 이제 주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거 공간,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근데 집이라는 공간이 과거에는 이제 잠만 자고 그냥 출퇴근하는 그런 곳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다목적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집에서 업무도 보죠, 쇼핑도 하죠, 휴식도 취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택근무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주거 공간에 대한 그런 수요가 확산이 되는 거. 그래서 과거 한때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가 감소, 전체적으로 가구 원수가 줄어들면서 소형주택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상쇄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상업 공간은 2016년부터 사실은 되게 감소되기 시작했었는데, 수요가 급격하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집에서 모든 걸 다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상업 공간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것이다. 오프라인 상업 공간, 이런 전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자전거 도로, 오픈 스페이스, 그다음에 실외 공공 공간,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그런 여가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실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 휴대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서 그 여가 공간들 몇 개를 이제 작은 소규모 근린공원, 그다음에 대규모 공원,
그다음에 롯데월드 이런 잠실 롯데월드와 같은 그런 실내 여가 공간들을 다른 요소들 다 통제하고 이제 타임 시리즈 분석을 좀 해봤더니 재밌는 것이 그 주거 지역 근처에 있는 조그만 공원들의 그 이용자 수는 전체적으로 다 증가했습니다. 대략 보면은 3%에서 한 6% 많게는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한 38% 이렇게 증가한 것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 여가 공간에 실내 여가 공간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동성의 제약이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 다시 이동성은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 국제 이동도 많이 증가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진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산업에 많은 큰 재편이 있었다는 거죠. 여행 산업이 많이 쇠퇴했고, 그다음에 그 항공 산업이 막 구조 재편 같은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합치고 하면서 결국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그 비용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그 학생들 보면은 그 결혼하는 학생들 보면 예전에 비해서 대부분 다 그 국내 신혼여행을 가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이제는 어느 정도 방역이 돼서 이렇게 맘만 먹으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는 거예요. 한 2배, 3배 이상 비싸져가지고 도저히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경우. 그래서 모빌리티는 전체적으로 국가 간 이동은 줄어든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면에 동네 재발견. 그래서 아무래도 동네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고 단거리이고 그다음에 익숙하고 조금 더 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늘상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익명성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도 적고 해서 그 동네에 대한 그런 활동들이 많이 늘어. 아까 그 근린공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저만 하더라도 그 작년에 자전거를 2대 샀거든요.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동네가 새롭게 보이는 거죠. 늘 차 타고 휙 지나가면서 안 봤던 것들, 거기 있는 가게 자전거 상점 아저씨하고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동네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하면서 새로운 그런 커뮤니티 참여, 이런 상호성 이런 것들은 증대될 또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 변화들이 쭉 예상이 되는데 포용성 측면에서 한번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도시 포용성 문제가 코로나 문제와는 상관없이 2000년대 이후에 2008년, 9년 국제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굉장히 더 악화되어 오고 많은 주목을 받았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헤비타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회의도 하고, 그래서 신도시 의제라는 걸 채택해가지고 뭐 그 도시가 뭐 공유제이고 모두를 위한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이런 지표도 만들고 아시아 개발은행, 세계은행 뭐 그런 시민단체, 유럽, 캐나다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났어요. 학계에서도 그 개념화들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포용도시라는 게 이제 제가 쭉 연구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도시에서 그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없이 되도록이면 사회적 관계를 서로 맺고, 그 다음에 그 서로 어떤 의사결정 활동이라든지 공동체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이 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던가 일터가 도시에 있는 이런 형태의 포용성을 갖는 그런 도시를 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런 분석적 차원으로 뭐 사회적 차원으로 해서 뭐 이런 상호의존 참여, 역량, 공간적 개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도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이런 형태,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그 속에서 경제적인 그런 상호 의존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호 의존성 보면 이제 사회적 호혜 관계들이 보면 사람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그 유일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사회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달래졌을 때, 삶이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망을 해보면, 그래서 더 포용적이 될까 아니면 차별과 배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먼저 주택 부분에서 보면 아까 그 도시의
포용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간적인 그런 포용성, 공간적인 어떤 개방성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 코로나 이전부터도 주택 가격이 한국에 보면 쭉 어느 정도는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아마 유동성 그 풀리고 하는 거하고 큰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확 굉장히 증가해 버리는, 그러니까 거의 몇 년 사이에 한 4, 5년, 3, 4년 사이에 한 3, 40% 증가하는, 전체적으로 이런 서울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좀 조금 더 낮긴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요 선진국들에서 다 대체로 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료도 증가하고 주거 불안해지는 거, 그리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제 빈곤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실업 문제, 아까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주로 그런 어떤 기기 이코노미라든지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비정규 이런 사람들한테 큰 타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만 혐오라든지 제노포비아 이런 현상들 보면은 이제 아시아 혐오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 3월달에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8명이 사망하는데 그 중에 7명이 여성이고 대부분이 다 아시아 여성이고 그 중에 4명이 한인이었던 뭐 그런 것들. 그다음 심지어 또 호모포비아 이런 현상들, 우리 이태원 그 뭐 클럽발 뭐 그런 확산되면서 이게 마치 이제 그 한때 우리가 에이즈가 그 호모섹슈얼하고 연관을 지었듯이 이것도 코로나도 그런 동성애자들한테 의해서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보면은 과거에 항상 위기의 시대에 그런 혐오와 차별과 배제가 있었던 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이제 신자유주의 후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9년 국제금융위기 지나면서부터 우리가 신자유주의 그동안 한 2, 30년간 이렇게 팽배했었던, 30년 정도는 팽배했던 그런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공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를 약화시키고 민영화하고 의료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민간에 맡겼던 국가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큰 타격을 입어서 시장에 맡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국가의 그런 시장 개입, 지금 뭐 실업 문제나 이런 것들 처음에는 방역에 집중했다가 그게 이제 그럼 실업이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공공의 역할이 이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정보의 통제, 이런 부분은 방역과 연결시켜서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방역이 끝나면 완전히 컴백해야 되는데,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큰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그 포용성의 위기 상황이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국가의 그런 개입이라든지 공공의 역할의 중요성을 또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같이 있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게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또 이어져서 또 차별이라든지 배제 이런 게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요소들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요. 보면 전반적인 기조는 그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료라든지 주택, 교통 그런 서비스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측면, 뭐 제 전공 분야입니다만 그쪽에서도 이런 주택이라든가 상가, 그다음 뭐 대중교통, 공공공간, 토지이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시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역감시라든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도시의 어떤 포용성을 증가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빈곤층들을 위한 저렴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그런 저렴주택의 확보가 필요하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주택과 같은 그런 어떤 민간의 혁신적인 그런 노력, 시민사회의 그런 노력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주택들도 같이 더 장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뿐만 아니라 어떤 일터의 측면에서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공공임대상가가 LH라든지 뭐 성동구라든지 이런 데서 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양도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아무래도 이런 쪽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어놓긴 지어놨는데 뭐 상가 관리가 잘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그 시민사회라든가 또 민간의 혁신적인 그런 주체들이 요즘 많이 성장하고 있어서 같이 코업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지용 측면에서도 과거에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굉장히 경직된 그런 용도지역제 기반으로 해서 됐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명확한 구분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주택에 집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에서도 빈집에 이런 농촌처럼 그 이렇게 농사짓고 도시텃밭 가꿀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런 쓸모없는 그런 용도들 지금 이건 이제 그 뉴욕의 하이라인입니다만 철도 부지 같은 것도 이렇게 다시 개발할 수도 있고요. 우리 공원 같은 형태로.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동성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적자가 나고 그래서 요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그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고 디지털 인프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로와 오픈 스페이스 수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공원과 같은 그런 공간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